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모처럼 또 제 대신 책 읽어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뒤에 제목 나오죠? 머니쇼크라는 책입니다. 제가 직접 감수도 했고요. 그리고 번역에 대해서 찰지게 잘 됐는지 검토도 했고, 그리고 추천사도 제가 직접 썼습니다. 남다른 애정이 있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자들의 막강한 힘, 그리고 실제 제일 중요했던 건 지금 이 시대에 시적절하게 꼭 나와야 될 책을, 원전은 옥스포드 프레스, 즉 옥스포드 대학교의 출판물에서 나온 책이 우리나라에 전격 번역 출간된 건데요. 바로 제가 늘상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좀 누가 아주 정치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마침 이 책을 감수 좀 해달라고 저도 부탁을 받아서 이 책을 꼭 추천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런 책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이유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AI를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어간다라는 얘기들 줄곧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못지않게 가장 큰 근저의 변화 하나가 지금 촉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자율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금리에 대한 변화율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기는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저금리 시대를 지난 3, 40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가격이 그만큼 낮았고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돈을 싸게 빌려서 뭔가 적극적인 투자 활동, 소비 활동, 왕성한 경제 활동에 그것들을 원활하게 쓸 수 있었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볼커 이후 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가 계속 이어져 왔던 흐름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많은 대가들이 지금 중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저금리의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금리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있었던 우리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된다면 도대체 예전의 저금리 시대보다 금리가 조금 높아지면 요즘 금리가 많이 높아졌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즉 새로운 기준점이 생겼을 텐데 그 기준점을 가지고 금리를 우리가 다시 높고 낮음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 우리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금리 수준,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거보다 좀 높은 것을 지금 고금리잖아요, 아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일어나고 무슨 소비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오판을 해버리면요, 금리가 높은데 어떻게 증시가 잘 나가지? 이렇게 투자에 우리가 실기하는 부분이 생기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또 오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정말 적정 금리 수준이 저금리에서 고금리의 어느 수준으로 바뀐다면 도대체 그 기준점은 우리가 어디로 삼고 생각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이 고금리인지 저금리인지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의 인식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제가 알아서 필터링해서 투자에 이용하거나 소비에 이용하거나 나 자신의 경제활동에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금리 기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서가 좀 필요하고, 그걸 단순히 아카데믹한 이론서가 아니라 지금 변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는 게 제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저자들과 함께 이 머니쇼크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다라고 해서 저도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읽었고요. 저 학부 시절이나 석사과정 시절에 조금 배워놨던 건데 저도 개념이 흔들렸던 거는 이번에 교과서 다시 읽어보면서 맞아 이게 정확한 정의였지 하면서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머니쇼크라는 책은 변화되는 금리 기조를 이해하는 기준점과 나침판,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우리가 모니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책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그럼 이 책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금리 기조를 설명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싶은 개념, 새로운 기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연이자율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중립금리
자연금리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뭐 오늘 엄정하게 학문적으로 이게 같으냐 다르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책에서 제가 각주로 살짝 적어 놓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자연이자율이 뭔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연이자율은 간단합니다. 경제가 우리가 잠재적인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값, 이론적 존재값을 바로 자연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즉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 수준도 안정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경제가 계속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적정 금리값, 그 이론적인 실질 금리값을 자연이자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이자율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앞으로 변화되는 금리 기조 속에서 우리가 금리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 책에서도요, 그게 기준점으로 작용했음을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자연이자율은 3%대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저금리 기조를 살아왔다라고 했던 그 시절에는 이 자연이자율이 2010년대 중반에는 약 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자연이자율이라는 것 자체가 0%대까지 떨어졌다는 건 경제가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그 지점이 0% 금리대가 적정하다고, 야, 이건 저금리로 앞으로 판단하는 게 맞겠네. 이런 기준값을 바로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면 왜 3%대였던 자연이자율이 0%대까지 떨어졌는지 그 이유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과잉 저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둔화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이자율, 자연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과잉 저축을 하다 보니 돈을 저축해 놓고 내 돈도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좀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이자 좀 주십시오. 하는 자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돈이 넘쳐나니까 높은 이자율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것은 금리를 낮추게 되는 가장 근저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산성이 둔화됐다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에 돈을 빌려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제가 10%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깟 이자 5%, 7% 못 주겠습니까? 7% 너무 센가요? 5%, 6% 이자 감내하더라도 4% 내가 수익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자금 융통해서 또 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산성이 둔화돼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든가 부가가치율이 확실히 낮아졌다. 그래서 단순히 말해 수익률이 5%, 4%밖에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4% 이자를 제가 감내하고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자,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시죠? 바로 2010년대 중반대가 됐더니 IT 붐을 통해서 이뤘던 생산성 향상의 흐름도 이제 저조한 흐름으로 바뀌었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저축도 많이 해놓은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 바로 0% 자연금리, 자연이자율 사태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에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당연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변화될 자연이자율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거보다 높으면 금리가 높은 수준이구나, 그거보다 낮으면 금리가 좀 더 낮은 수준이구나, 이 판단의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서 하나는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의 챕터 4장에는요, 바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산업혁명 시절에 이 자연이자율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드타임하고 해피데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드타임즈는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를 일컫습니다. 이때 시기는 생산성 증가율이 대표적으로 둔화됐
확산됐던 시기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해피데이즈는 바로 1990년대 컴퓨터 혁명이 불러오면서 생산성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자연 이자율도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작용했다는 걸 이 책에서 아주 생생하고 면밀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해줬겠죠. 바로 앞으로 AI는 도대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은 로봇공학과 AI 등 4차 산업혁명이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쪽 결로 확정적인 논조로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스트들이라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섬세하고 또 조심스럽게 미래를 전망합니다. 즉 시나리오별로 전망을 하는데요. 낙관론과 비관론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낙관론은 AI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그래서 바로 자연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관론은 당연하겠죠. 뭡니까?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주변적 개선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본격적인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 이자율 상승도 그렇게 높이 기대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요, 제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흐름들로 봤을 땐 AI에 대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낙관론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순간입니다. 내년, 내후년 또 분위기가 싹 달라질 수 있죠. 금리 기조라든가 경제 상황은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선 점점 비관론보다 낙관론이 좀 더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AI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찰나에 우리가 오판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거죠. 2026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시중금리도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고금리가 계속되니 어떻게 보면 지금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먼 미래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AI, 피지컬 AI 등의 분야는 이제 줄도산이 일어나고 어려운 기업들이 점점 많아져서 AI 붐 꺼지고 AI 거품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로 세상을 읽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자연이자율의 중요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연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연이자율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각종 시중금리가 가산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낙관론에 의거해서 높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극각 고금리 조금 2, 3%포인트 올라간 거, 3, 4%포인트 올라간 거 감내하고도 우리는 더 큰 수익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엔젤 투자자들에게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AI 버블이 빨리 오고 거품이 커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AI 인더스트리가 더 갈 수 있었던 찰나인데, 단순히 과거의 생각으로 이 정도 회사채 금리, 이 정도 시중금리를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아직 매출을 못 올린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돈을 다 회수해버리면 내가 큰 투자 성과를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 책을 제가 직접 감수하고 이 책이 진짜 시의적절한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경제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를 바로 이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도 이 책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술 발전이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수요 구조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아주 비관적인 흐름까지도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땐 이 이자율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도 당연히 이 책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중요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AI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AI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걸 바꿨냐면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생산성에 영향을 받게 되면 기업의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럼 그 기업의 수익률이 달라지면 당연히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의 선이라는 게 달라지게 되고, 다시 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의 선이 높은 기업들은 그깟 그 비싼 이자 제가 감내하고 저는 갑니다. 그런데 돈이 쏠리게 되면 어찌 보면 영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박탈될 수도 있는 흐름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씩 그 뒤부터 유추하고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바로 그런 사고의 전환, 그리고 사고의 확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적정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5장도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인구 변화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이비 부머들의 저축이 과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연 이자율이 낮아졌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50대, 60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은퇴가 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래서 은퇴 대비 저축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서 자연 이자율이 하락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퇴직 후에 저축을 더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경제활동 못하고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거 끈에다가 끄집어 쓸 거야.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중장년층으로 넘어가면서 요즘 전개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축 금액이 소비 금액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그럼 저축 과잉도 일부 해소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축 과잉이 됐던 금액들이 일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자연 이자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전개되겠죠. 따라서 인구 구조의 변화도 앞으로의 금리 기조가 고금리 기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저자들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저를 한 건 아니니까 덧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또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바로 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AI 혁신, 이 AI 혁신으로 만약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높은 부가가치, 높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 그게 이자일 수도 있고 배당일 수도 있고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익의 여지도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그나마 있던 자금도 미국 시장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저축, 과잉 저축 시기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그게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들이 전부 십시일반 모은 가장 굵직한 저축은 뭡니까? 그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근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 본격적으로 소비에 의존하는, 이 저축한 금액의 소비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 금액도 슬슬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들이 우리나라에선 이미 전개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전개되는 AI 혁명이 훨씬 더 압도적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저축 금액도 일부는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야,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도래할 고금리 기조는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될 여러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또 이자율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또 다른 경제 주체인 각 국가의 정부의 상황도 이 책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6장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부채가 차입 비용을 올려가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당초 예상했던 부채 증가율보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 부채가 훨씬 더 급증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부채가, 즉 대규모 정부의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이
자연 이자율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동했다라고 이 책은 기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단 급하니까 돈 드릴 테니까 그냥 쓰세요 라고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아니면 경기부양금을 그냥 줬던 것이 결국 진짜 공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뭔가 대출을 일으키려고 했었을 때 그때 내가 공짜로 쓴 대가로 인해서 더 높은 이자율을 감내하게 돼버렸다. 바로 그 맥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를 넘었을 때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증폭되는 구조를 아주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도서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부분까지는 저도 차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도 자연 이자율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후 관련해서 재해가 많이 생기고요.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뭔가 쓰나미가 올 때를 대비해서 뚝을 더 높여 올린다든가 뭔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리 동네는 풍력이 항상 이 정도는 도니까 풍력 설비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상기후 현상으로 바람이 하나도 안 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스페어로 뭔가 보조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든가 태양광 패널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후변화가 다시 생산성을 감소시키게 되면 이거는 자연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그걸로 사업을 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내하고자 하는 적정 이자율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상승 경로도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어떤 상승 경로냐? 바로 탈탄소에 대한 투자 때문인데요.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린 인프라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런 데 수조 달러의 투자가 감행되게 되면 이런 데는 투자가 일어난다는 건 쉽게 말해 돈을 땡겨 써야 될 사람들, 돈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돈을 여기저기서 저도 돈 좀 빌려 쓸게요. 저도 돈 좀 빌려 쓸게요. 왜요?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돼서요. 전기차로 바꿔야 돼서요. 이런 사람이 돈을 가져다 쓰게 되면 당연히 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자연 이자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후 환경에 대한 리스크는 금리 전망 모델에 좀처럼 통합해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엄연하게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변수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후반부에는요. 요즘 전개되고 있는 다른 요소들인 지정학적인 불안전성,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가는 것은 자연 이자율에 어떤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국제사회 변수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 차이나 쇼크는 바로 이 자연 이자율에 어떤 맥락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이 책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현상을 딱 하나의 잣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바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금리가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인 자연 이자율을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가게 만들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가장 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동산입니다. 주식으로 적지 않은 돈 벌어서 저희도 좋은 동네로 이사 가보려고요. 아니면 저희도 내 집 장면 해보려고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일부 분들은 다주택 이제 근절하게 되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뒤늦게라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의 흐름을 조망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즐겨 씁니다. 금리가요 0%대 수준 근처로 쫙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웬만한 큰 도로변에 아니면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의 나대지 부지에 높은 마천루에 같은 그런 건물들이 일순간 다 생깁니다. 바로 이게 금리의 힘입니다.
금리가 좀만 낮아지면요, 레버리지 쉽게 사용해서 과감한 투자, 그동안 못했던 투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경제의 흐름, 돈의 흐름, 실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금리에 대한 적정 기준점이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의 문법으로 금리를 너무 많이 얘기하고 평가하고 있는 어떤 논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경종을 울리고 싶었는데 딱 적절한 책이 있어서 제가 감수까지 해서 직접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머니쇼크 꼭 필요한 책이니까 한번 신나게 읽어보십시오. 제가 저자가 아니니까 저는 인쇄 안 받습니다. 좋은 책이라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